천년이 훌쩍 넘는 시간 전에 잿빛 혼란으로 가득했던 시대에 쓰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그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날 당신이 내리는 중요한 선택을 좌우할 수 있다면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어쩌면 당신이 지금 마주한 인생의 크고 작은 난관들은 이미 삼국시대의 영웅들이 온몸으로 부딪히며 겪었던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선택과 결과를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죠.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가 가득 담긴 보고와도 같습니다. 과거 영웅들의 고뇌와 결단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그 강력한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인재를 얻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유비와 제갈량의 삼고초려 일화를 통해서 말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뛰어난 부하 직원을 채용하는 기술을 넘어섭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리더가 보여줄 수 있는 끈기와 진정성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거든요. 당시 유비는 계속되는 패배와 유랑 생활로 지쳐 있었습니다. 변변한 영토 하나 없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촛불 같은 신세였죠. 그의 곁에는 관우와 장비라는 만명의 군사와도 같은 용맹한 형제들이 있었지만 거대한 판세를 읽고 미래를 설계할 전략가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유비의 귀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들려옵니다. 와룡, 즉 누워있는 용이라 불리는 제갈량이었죠. 그는 후베이성 샹양의 서쪽 융중이라는 한적한 시골 마을의 초가집에 은거하며 조용히 세상을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결심했습니다. 천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갈량의 지혜를 빌려야 한다고 말이죠. 그는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고 관우, 장비와 함께 융중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초가집은 소박하다 못해 누추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유비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나온 동자는 제갈량이 외출하고 없다는 말만 전할 뿐이었죠. 첫 번째 방문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유비의 얼굴을 보며 성미 급한 장비가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고작 시골의 선비 하나를 만나기 위해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하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유비는 묵묵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진정한 인재를 얻는 길이 처음부터 순탄할 리 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유비는 다시 제갈량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훨씬 더 굳은 날씨였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세 사람은 말의 고삐를 단단히 쥐고 험한 산길을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초가집에 도착했지만 이번에도 제갈량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동생인 제갈균을 만날 수 있었죠. 유비는 실망감을 감추고 정중하게 자신의 신분과 방문 목적을 밝히는 편지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실제로 관우와 장비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유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제갈량에 대한 존경심과 기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토록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분명 보통 인물이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해가 바뀐 어느 봄날 유비는 세 번째 방문을 결심합니다. 떠나기 전 목욕제기하며 몸과 마음을 정갈이하는 그의 모습에서 비장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장비는 이제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도 만나주지 않는다면 밧줄로 꽁꽁 묶어서라도 데려오겠다고 말이죠. 마침내 초가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제갈량이 낮잠을 자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유비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가 깨어날 때까지 마당의 섬돌 아래에서 꼼짝도 않고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하염없이 서 있는 유비의 모습은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리더의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웅변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잠에서 깬 제갈량은 유비의 정성에 깊이 감동했고 마침내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초라한 초가집 안에서 마침내 두 영웅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그 유명한 천하삼분지계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비범한 통찰력과 명쾌한 분석에 유비는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듯한 감격을 느꼈죠.
하지만 영웅의 이야기가 언제나 성공과 영광으로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뛰어난 영웅조차 한순간의 오만과 방심으로 모든 것을 잃기도 하죠. 우리는 관우의 몰락을 통해 그 비극적인 교훈을 마주하게 됩니다. 관우는 유비, 장비와 함께 도원결의를 맺은 형제이자 당대 최고의 무장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적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고 수많은 전투에서 그는 불패의 신화를 써 내려갔죠. 특히 유비가 익주를 차지한 이후 관우는 형주의 방어를 총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형주는 천하의 요충지였기에 그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는 번성을 공격하여 위나라의 조인을 궁지에 몰아넣고 우금의 칠군을 수몰시키는 등 파죽지세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위세는 중원을 뒤흔들 정도였고 심지어 조조는 수도를 옮기는 것까지 고려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때가 바로 관우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눈부신 성공이 그의 눈을 가리는 그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기 시작했고 점차 오만함에 빠져들었죠. 주변의 충고와 조언은 그의 귀에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동쪽의 오나라를 경계해야 한다는 제갈량의 거듭된 경고를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는 오나라의 손권을 그저 좀도둑 정도로 취급하며 얕보았거든요. 손권이 자신의 아들과 관우의 딸의 혼인을 제안했을 때 관우는 호랑이의 딸을 어찌 개의 자식에게 줄 수 있겠는가 라며 모욕적인 언사로 사신을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외교적으로는 최악의 선택이었고 결국 오나라가 위나라와 손을 잡고 자신의 뒤를 치게 만드는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죠. 또한 그는 부하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하들을 가혹하게 대하거나 무시하기 일쑤였죠. 미방과 부사이는 오랜 기간 유비를 섬겨온 장수들이었지만 관우는 그들의 작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심하게 질책했습니다. 결국 모멸감을 느낀 이들은 관우가 번성 전투에 모든 병력을 집중시킨 틈을 타 오나라의 성을 바치고 투항해버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후방기지가 적의 손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전방에서는 위나라의 서황에게 패하고 후방은 오나라의 여몽에게 점령당한 관우는 순식간에 고립무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위풍당당하던 그의 군대는 순식간에 흩어졌고 그는 소수의 패잔병을 이끌고 맥성이라는 작은 성으로 쫓기는 처지가 되었죠. 사방이 포위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과거 자신의 오만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영웅이라도 겸손함을 잃고 주변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관우의 비극적인 최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압도적인 힘의 차이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역사는 기적과 같은 반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던 싸움에서 빛나는 지혜와 과감한 결단이 어떻게 대세를 뒤집을 수 있는지 우리는 적벽대전을 통해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당시 조조는 북방을 완전히 평정하고 100만 대군이라 불리는 압도적인 병력을 이끌고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강동의 손권과 형주의 유비를 격파하고 천하를 통일하는 것이었죠. 조조의 군대는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을 압도했습니다. 장강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조조의 함선들은 마치 거대한 숲을 이루는 듯했고 그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강동의 신하들 대부분은 싸워보기도 전에 겁을 먹고 조조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두 명의 젊은 전략가가 역사의 무대 전면에 등장합니다. 바로 오나라의 대도독 주유와 유비의 군사 제갈량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비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단 하나의 승부수는 바로 화공이었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대부분 북방 출신이라 수전에 익숙하지 않았고 병사들의 멀미를 막기 위해 배들을 쇠사슬로 촘촘하게 연결해 놓은 상태였죠. 이는 불을 붙이면 모든 배가 함께 불타오를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주유와 제갈량은 바로 이 약점을 파고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밤중
두 사람은 군막 안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조조의 함대가 정박한 위치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계책을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밖에서는 불안에 떠는 병사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제갈량은 칠성단이라는 제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동남풍을 불러오겠다고 선언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는 며칠 동안 제단 위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날이 되자 거짓말처럼 강 위로 따뜻한 동남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제갈량이 천문에 능통하여 계절풍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했기 때문이었지만 당시 병사들에게는 마치 하늘이 돕는 기적처럼 보였을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강 위로 수십 척의 작은 배들이 조조의 함대를 향해 조용히 미끄러져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황계의 신호와 함께 배들에 일제히 불이 붙었고 거센 동남풍을 타고 불타는 배들은 거대한 불덩이가 되어 조조의 함대로 돌진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강 전체가 불타오르는 듯한 장대한 화염의 바다와도 같았습니다. 쇠사슬로 묶여있던 조조의 배들은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차례차례 불길에 휩싸였고 강 위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적벽에서의 대승리는 천하의 판도를 뒤흔들었지만 그것이 곧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강물은 한순간의 승패에 머무르지 않고 쉼없이 흘러가며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치열했던 영웅들의 시대도 서서히 저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결국 유한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역사의 진리를 우리는 삼국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한때 유비의 인의와 제갈량의 지략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촉나라는 가장 먼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제갈량이 세상을 떠난 이후 촉나라는 유능한 인재들을 차례로 잃어가며 서서히 국력을 상실해갔죠. 북벌의 꿈은 희미해졌고 내부에서는 환관들이 권력을 농단하며 국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총명했던 아버지 유비와 지략가 제갈량의 그림자는 온데간데없고 무기력하게 항복문서에 옥새를 찍는 마지막 황제 유선의 모습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수도 성도의 성문이 열리고 위나라의 군대가 들어오던 날 수많은 백성들은 망국의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평생을 한나라의 부흥을 위해 싸웠던 늙은 장수들은 차라리 전장에서 죽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칼을 땅에 꽂고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난 수십 년간의 희생과 영광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동쪽의 강자였던 오나라도 비슷한 운명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권이라는 걸출한 군주가 세운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던 오나라는 그의 사후 후계자들의 분열과 폭정으로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되거든요. 특히 마지막 황제였던 손호의 사치와 포악함은 백성들의 마음을 떠나가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궁전을 화려하게 증축하는데 국고를 탕진했고 충언을 하는 신하들을 가차없이 처형하며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강남의 풍요로운 땅은 그의 끝없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신음했고 백성들의 원망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결국 새롭게 떠오른 강자, 진나라의 대군이 장강을 건너 쳐들어왔을 때 오나라의 군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연회를 즐기던 손호는 진나라 군사들이 들이닥치자 스스로를 밧줄로 묶고 항복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죠. 그의 초라한 모습은 한때 장강을 호령했던 손씨 가문의 영광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을 맺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기나긴 혼란의 시대를 끝내고 천하를 손에 쥔 것은 위, 촉, 오 그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조조가 닦아놓은 위나라의 기반을 교묘하게 찬탈한 사마의의 손자, 사마염이 세운 진나라였죠. 그는 위나라의 마지막 황제로부터 선양, 즉 평화로운 방식으로 제위를 물려받고 오나라마저 정벌하며 마침내 분열되었던 중국 대륙을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낙양의 황궁에서 거행된 통일기념연회는 화려하기 그지없었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은 복잡한 감정을 자아냅니다. 항복한 촉나라의 황제 유선과 오나라의 황제 손호도 그 자리에 초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마염은 그들에게 안락공, 귀명후라는 직위를 내려 조롱 섞인 대우를 했고 유선은 이곳이 즐거워 촉나라는 생각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보는 이들을 탄식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천하를 두고 다투던 세 나라의 마지막 군주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지배자의 연회를 지켜보는 모습은 권력의 무상함과 역사의 아이러니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끝난 뒤 과거의 영웅들이 피땀 흘려 싸웠던 전장에는 어떤 풍경이 남았을까요? 한때 수십만 대군이 함성을 지르며 부딪혔던 적벽의 강가에는 이제 갈대만이 바람에 스산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녹슨 창과 부러진 칼날들이 강바닥 진흙 속에 묻혀 그날의 치열함을 희미하게 증언할 뿐이었죠. 유비와 조조가 자웅을 겨루었던 한중의 험준한 산길에는 나그네의 발길마저 끊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버려진 성벽 위에는 이름 모를 풀들이 자라나 있고 무너진 망루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소리는 마치 지난날 쓰러져간 영혼들의 울음소리처럼 들립니다. 그 위대한 영웅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가치, 그들이 세우려 했던 나라는 모두 역사의 먼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기록과 후대 사람들의 기억뿐. 영원할 것 같았던 모든 것은 결국 시간의 흐름 속에 자취를 감추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유비의 진심 어린 삼고초려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를 보았고, 관우의 지독한 오만함 속에서 한순간의 방심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적벽에 불타는 강 위에서는 압도적인 열세를 뒤집는 기적적인 전략의 힘에 감탄했으며, 결국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많은 삼국의 마지막 장에서는 권력의 허무함을 깊이 성찰했습니다. 이 모든 영웅들의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는 결국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대한 서사시였던 겁니다. 그들이 겪었던 갈등과 고뇌, 선택의 순간들은 놀랍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삼국지는 그래서 단순한 옛날 이야기나 역사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 명백한 한계,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위대한 가능성이 모두 담겨있는 거대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죠. 조직을 이끄는 리더라면 유비의 포용력과 조조의 결단력 사이에서 자신만의 리더십을 고민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둔 실무자라면 제갈량의 신중함과 주유의 과감함에서 전략적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실패로 좌절한 사람이라면 역경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수많은 영웅들의 모습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천년이 훌쩍 넘는 시간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삼국지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토록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대와 배경은 달라졌지만 사람을 얻고 관계를 맺고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과 실패 속에서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하는 우리 삶의 본질적인 과제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삼국지는 그 과제들에 대한 완벽한 정답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무엇을 경계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고 통렬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거의 지혜는 바로 이 질문들 속에서 현재 우리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치열했던 영웅들의 삶과 그들이 남긴 천년의 지혜가 오늘 당신의 삶에는 어떤 울림을 남겼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겨 우리 시대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지혜로운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